안녕하십니까, 최정현 원장입니다. 5장 전기회로 하겠습니다. 우리가 4장까지 정전기를 했습니다. 전하가 정제해 있다는 거죠. 그러면 5장에서 전기회로는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우리가 Q쿨롱이 있습니다. Q쿨롱이 있는데 Q쿨롱에 의해서 전위가 형성되죠. V는 4파이 엡실론 R분의 Q볼트란 전위가 만들어지는데, 우리가 이 전위가 형성되었는데 이것을 이렇게 도선으로 연결을 하게 되면은 여기에 있던 이 전하가 이 도선을 타고 이동을 하게 됩니다. 전하가 이동을 한다. 전하가 이동한다? 뭘까요? 우리가 전하가 가만히 있는 것을 정전계, 전하가 이동한다? 동전계라고 하고, 이렇게 이동하는 전하를 우리가 전류라고 하시면 됩니다. 전류. 그러면 이렇게 봅니다. 전위가 만들어졌습니다. 이렇게 전위가 만들어졌고, 전위가 만들어진 것을 우리가 어떤 부하에 연결을 하게 되면은 전이죠? 이렇게 만들어진 전이고요. 그 다음에 이 도선을 따라서 전류라는 것이 흐릅니다. 도선에 따라 전류가 흐르고, 이 부하를 우리가 R이라고 하면은 전압 전류 저항, 이렇게 이루어진 회로를 우리가 전기회로라고 합니다. 이번 장의 제목이죠. 그래서 동전계가 전류고요. 우리가 이렇게 만들어진 전위는 정전계, 그리고 전압 전류가 이 저항에 작용을 하면은 힘, 이것을 우리가 전력이라고 그래요. 전력. 그리고 이 힘에다가 시간을 곱하죠. 그러면은 전력 양이라 그럽니다. 이것을 우리가 에너지죠. 1입니다. 이런 식으로 전기회로가 이루어진다. 그래서 이번 장에서 중요한 것은 이 전류, 그 다음에 이 저항에 대해서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전류입니다. 전류. 일단 전류에는 세 가지 종류가 있는데, 우리가 교재에서 언급하고요, 특별하게 시험에서 나오는 전류는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보세요. 조금 전에 그렸던 것을 다시 그려보면은 이렇게 전위가 있을 때 도선을 이렇게 연결합니다. 그런데 콘덴서를 이렇게 연결해요. 콘덴서에는 우리 4장에서 했었던 것처럼 유전체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면 전위를 인가하면 여기에도 전류가 흐르고 여기에도 전류가 흐릅니다. 흐르는데 도선, 즉 도체에 흐르는 전류를 IC라고 하고 전도전류라고 합니다. 전도전류는 뭐냐? 도체에 흐르는 전류, 즉 도선, 구리선에 흐르는, 우리가 말하는 일반적인 전류를 얘기해요. 그 다음에 여기 유전체에 흐르는 전류를 ID라고 하고 우리가 변위전류라고 합니다. 변위전류는 뭐다? 유전체에 흐르는 전류. 그래서 전도전류는 도체에 흐르는 전류, 변위전류는 유전체에 흐르는 전류인데, 우리가 도체에는 저항값을 계산할 수가 있고, 그 저항에는 고유저항이나 혹은 전도율 혹은 도전율 값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전도전류는 우리가 계산할 때 저항률 혹은 도전율, 전도율, 이런 값으로 계산하게 되고요. 변위전류는 유전체입니다. 유전체에 흐르는 전류이기 때문에 이때는 유전율 엡실론을 통해서 계산을 하게 된다. 요거 명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가지 종류의 전류가 있는데, 도체에 흐르는 전도전류와 유전체에 흐르는 변위전류가 있다. 그래서 교재를 보시면 전도전류를 우리가 IC라고 하고요, 금속 도체 중을 흐르는 일반적인 전류, 우리가
전기 자기학에서는 이렇게 변이 전류 얘기를 하지만은 다른 과목 일반적으로 뭐 회로 이론이나 전력공학이나 그다음에 실기에서 얘기하는 전류 등은 대부분 이 전도 전류가 됩니다. 일반적인 전류고요. 그다음 변이 전류는 진공 또는 유전체 내에 흐르는 전류로서 이 엡실론 값과 상관이 있다. 그다음에 대류 전류라고 전류의 종류에는 뭐 포함되는데 실제 우리가 시험에서 나오거나 하지는 거의 않습니다. 그래서 대류 전류란 것은 전해 액 또는 공간적으로 분포되어 있는 대전된 입자의 이동에 의한 전류를 대류 전류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그러면 전류를 우리가 크기를 계산하는데 이 공식 자체는 회로 이론에서 보통 취급을 합니다. 했을 때 직류에서의 전류가 있고요. 교류에서의 전류가 있습니다. 그랬을 때 직류는 그냥 시간분의 전기량이에요. 일정 시간 동안 이동한 총 전기량인데 직류는 우리가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그 값이 변하지 않죠. 따라서 그냥 일정 시간 동안 흐르는 모든 전기량을 계산하면 됩니다. 교류는 우리가 이 값이 시간에 따라 변하죠. 그래서 미분을 합니다. 시간의 변화분의 전기량의 변화. 우리가 교류에서는 소문자를 쓰거든요. 그래서 교류에서 전류를 구할 때는 시간의 변화분의 전기량의 변화가 얼마냐 해서 이런 식으로 계산을 하게 됩니다. 네, 전류의 크기고요. 그러면 이 식을 바탕으로 해서 전류의 종류 두 가지, 전도 전류와 변이 전류에 대해서 좀 더 꼼꼼하게 공부를 해보도록 하는데 이 관계는 여기서 언급하는 전도 전류와 변이 전류는 우리 9장 전자장에서 한 번 더 얘기를 합니다. 좀 더 깊이 있게. 예, 이 5장에서는 여기서 언급해 드리는 부분만 공부하셔도 시험 치는 데는 크게 지장이 없습니다. 그러면 전도 전류 밀도예요. 보세요. 우리가 전도 전류 밀도라는 것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말하는 밀도는 면전화 밀도, 우리가 2장에서 했을 때 그냥 전화 밀도 하면 일반적으로는 면전화 밀도로 얘기했죠. 그래서 전도 전류 밀도도 면전화 밀도로 얘기합니다. 그래서 전도 전류를 우리가 IC라고 했습니다. 대문자 IC 꼭 기억해 주세요. 전도 전류를 대문자 IC라고 했는데 밀도는 면적으로 나눈 겁니다. 그렇게 되면 전도 전류 밀도는 소문자 IC가 돼요. 소문자 IC가 전도 전류 밀도고 단위는 뭐예요? 전류를 면적으로 나눴으니까 암페어 퍼 제곱미터가 됩니다. 다시 요거 헷갈릴 수가 있는데 소문자는 밀도고요. 대문자는 그냥 전도 전류입니다. 그래서 전도 전류를 면적으로 나눠서 전도 전류 밀도가 된다. 이렇게 보시고 그래서 한번 정리해 볼게요. 전도 전류 밀도는 면적분의 전도 전류가 됩니다. 근데 이 전류는 우리가 흔히 말하는 일반 전류예요. 그래서 ohm의 법칙이라고 있습니다. ohm의 법칙 V는 IR이라고 굉장히 전기에서는 유명한 공식이죠. 전압은 전류 곱하기 저항해서 이 전류가 됩니다. 따라서 I는 어떻게 돼요? IC는 얼마? S분의 I는 R분의 V죠. R분의 V가 됩니다. R분의 V. 그리고 R은 우리가 조금 이따 갔는데 이번 시간에 조금 이따 가요. 저항을 구하는 공식이 뭐냐면 저항률 곱하기 면적 S분의 길이. 저항값이 로우 S분의 L. 저항률에 비례하고 면적의 반비례하고 길이에 비례합니다. 거기에다가 S를 곱하고 V가 돼요. V. 그러면 약분되죠. 약분대입니다. 얼마? 로우분의 1 곱하기 L분의 V가 되는데 우리가 L분의 V 보신 적 있죠? V는 2의 뒤에
E는 마이너스 그라디언트 V 하다 보니까 일반적으로 우리가 V는 EL이 됩니다. EL. 예. 그래서 L분의 V가 뭐예요? L분의 V는 우리가 뭐로 쓸 수가 있다? 2로 쓸 수가 있죠. 2. 그래서 이 값은 얼마? 로분의 2. 혹은 조금 이따 할 겁니다. 로분의 1, 고유저항분의 1을 우리가 도전율 K라고 합니다. 그래서 얘를 KE라고 하고요. 결과적으로 우리가 전도전류 밀도 IC는 S분의 면적분의 전도전류에서 시작했는데 이 값이 로분의 2 혹은 KE가 되고 단위는 암페어 퍼 제곱미터가 됩니다. 근데 이 과정에서 우리가 E를 나타낼 때 요걸 썼죠. E는 마이너스 그라디언트 V에 의해서 요 공식을 썼잖아요. 따라서 우리가 이것을 뭐라고 하냐면 미분형입니다. 옴의 법칙을 썼고 그 다음에 여기에서 전개를 전위에 그라디언트 미분을 했기 때문에 이것을 우리가 옴의 법칙의 미분형 이렇게 나타내게 됩니다. 옴의 법칙 미분형 해서 간단해요. 옴의 법칙 미분형이 뭐다? KE 이렇게요. 네. 그 다음에 전도전류 밀도를 구하는 간단한 공식이었죠. 전도율과 전개를 주면은 이렇게 구할 수가 있는데 실제 전류는 전하의 이동입니다. 전류는 전하의 이동이에요. 그래서 얘를 약간 물리적으로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로가 쿨롱 퍼 세제곱미터입니다. 그 다음에 곱하기 V 미터 퍼 세컨요. 그러니까 최적당 전기량의 이동 속도, 최적당 전기량 곱하기 속도라면 그것이 전도전류 밀도가 되는 거예요. 왜? 보세요. 단위를 잘 보세요. 쿨롱 퍼 세제곱미터 곱하기 미터 퍼 세컨 하면 어떻게 돼요? 세제곱미터죠. 세제곱미터 약분하는 거 얼마? 세컨분의 쿨롱 곱하기 얼마? 미터 제곱분의 1입니다. 얘가 뭐예요? 쿨롱 퍼 세컨. 초당 전기량이에요. 초당 전기량. 따라서 이게 뭐다? 암페어 퍼 제곱미터. 즉 전류 밀도와 같아지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앞에서 했던 것은 전개가 얼마고 도전율이 얼마다라는 수치가 주어졌을 때 KE로 대입하시면 되고, 이 공식은 뭐냐면 실제 최적당 전하가 몇 개가 들어있다는 겁니다. 그것이 얼마의 속도로 이동하면 그것이 면전류 밀도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로 곱하기 V가 되는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 로는 최적당 전기량입니다. 최적당 전기량. 그래서 얘를 우리가 N이 V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N은 뭐냐? 최적당 개수. 그 다음에 E는 뭐예요? 얘가 지금 전기량인데 최적당 몇 개 곱하기 하나의 전기량 1.602 곱하기 15만 19승 있죠? 그거 곱하기 속도로 하면은 전도전류 밀도가 나온다는 거죠. 즉 지금 V는 같고요. 로가 N이가 됩니다. 로가 N이. 최적당 전기량이 뭐다? 최적당 개수 곱하기 전기량 하나의 전기량 곱하는 것 같다. 그래서 두 가지로 전도전류 밀도를 구할 수가 있습니다. 뭐 NEV도 자주 나오고요. 혹은 로 V. 중요하지만 이 로는 중요합니다. 로는 쿨롱 퍼 세제곱미터 최적당 전기량입니다. 그냥 전기량이 아니고요. 그 다음에 KE라는 공식이 있다. 전도전류 밀도 있고요. 그 다음에 변이전류 밀도 봅니다. 변이전류 밀도. 얘는 유전체에서 흐르는 전류인데 보세요. 변이전류 밀도도 마찬가지로 소문자 ID가 변이전류 밀도입니다. 는 면적분의 변이전류 ID가 돼요. ID. 그러면
면적분에 이 ID는 유전체 내에서 시간당 전기량의 변화죠. 그래서 ID는 교류에서 썼던 그 전류 있죠. 라운드 T분의 라운드 Q. 시간당 전기량의 변화. 시간당 전기량의 변화가 됩니다. 그러면 S분의 라운드 T분의 라운드. 우리가 Q는 DS죠. Q는 DS입니다. 전속 밀도 곱하기 면적하면은 전기량입니다. 왜? 전기량을 면적으로 나눈 전하 밀도가 전속 밀도니까요. Q는 DS예요. 따라서 Q 대신에 DS를 넣으면 약분이 되고요. 따라서 ID는 얼마다? 라운드 T분의 라운드 D. D는 엡실론 E죠. D는 엡실론 E니까 라운드 T분의 엡실론 라운드 E. 예. 뭐 교재에서는 라운드를 하지 않고 뭐 DT분의 DE라고 되어 있는데 뭐 똑같은 미분이라는 의미니까요. 크게 신경 쓰지 마시고 변이 전류 밀도는 이렇게 표현이 됩니다. 이렇게 표현돼요. 즉 여기에 유전율 엡실론과 상관이 있죠. 유전체이기 때문에 유전율 엡실론과 상관이 있고 얘를 우리가 말로서 표현하면은 도대체 변이 전류 밀도가 뭐냐? 변이 전류 밀도는 시간당 전속 밀도의 변화입니다. 전속 밀도가 시간당 변하지 않으면 변이 전류가 없다는 거예요. 변해야 되는 겁니다. 즉 교류처럼 이렇게 변하는 곳에서만 변이 전류 혹은 변이 전류 밀도가 발생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변이 전류 밀도 이렇게 해주시고 제가 9단에서 다시 나온다 그랬죠. 5장에서는 전도전류와 변이전류에 대해서 혹은 전도전류 밀도와 변이전류 밀도에 대해서 이 정도까지만 정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키르요프의 전류 법칙입니다. 키르요프의 전류 법칙은 어렵지 않아요. 회로 이론 시간에 배우게 되는데 우리가 2장에서 키르요프의 전압 법칙을 했습니다. 어떻게? K, V, L이라 그럽니다. 키르요프의 볼테이지 로우에서 뭐다? 인트그랄 EDL이 주에 적분합니다. 한 바퀴 삥 돌면서 적분하면 이것이 뭐다? 0이 되는데 그리고 로테이션 이는 0이 되었죠. 정전계는 회전하지 않는다. 그 다음에 키르요프의 이 법칙, 전압 법칙을 적분형으로 나타내면 인티그랄 EDL이 0이 되었습니다. 이것이 키르요프의 전압 법칙이고요. 그 다음에 키르요프의 전류 법칙은 다이버전스 I는 0입니다. 전류의 발산이 없다. 어떤 의미냐면 우리가 키르요프의 1법칙이 의미하는 게 뭐냐면 뭐 이런 전기회라고 했을 때 여기에 흐르는 I1, 여기 흐르는 I2, 여기 흐르는 I3가 있다고 하면 I1과 I2와 I3가 같다는 겁니다. 즉 여기 흐르는 전류와 여기 흐르는 전류와 여기 흐르는 전류가 같을 때 키르요프의 1법칙이 성립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즉 키르요프의 전류 법칙이 성립하는 겁니다. 그러면 당연하겠죠. 우리가 이 흐르는 전류가 빠져나갈 데가 없으니까 동일한 전류가 흐를 겁니다. 그럼 얘를 그림으로 보면 이렇게 이런 도선 안에서 전하가 이렇게 이동합니다. 전하가 이렇게 이동하는데 당연히 여기에 있는 전류 I1과 전하가 이동하니까요. 같은 전하가 이동한다면 여기 흐르는 전류와 여기 흐르는 전류 I1과 I2가 같을 겁니다. 그러면 이 말이 전류에 발산이 없다는 거예요. 만약에 전하가 이렇게 흐르다 빠져나가버리면 I1과 I2가 같지 않을 겁니다. 맞죠? 같지 않으면은 우리가 발산이 있다는 거죠. 어떻게 퍼져나가는 값이 있어버리는 거죠. 즉 퍼져나가는 값이 있으면 유한값이라면은 우리가 키르요프의 1법칙 성립하지 않는다는 것인데 발산이 없기 때문에 퍼져나간 값이 없기 때문에 I1과 I2가 같고 그것이 키르요프
예, KCL이죠. 키르호프의 1법칙이 성립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키르호프의 1법칙의 미분형을 다이버전스 I는 0이다 라고 하는 거죠. 키르호프의 1법칙의 미분형은 다이버전스 I는 0이다. 예, 기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저항하겠습니다. 저항인데 우리가 3장에서 C를 했습니다. C 뭐요? 캐패시턴스 혹은 한국말로 정전 용량이라고 합니다. 뭐다? 전하 축적 능력. 이번 장에서 저항을 하는데 얘를 우리가 R이라고 합니다. R. 영어로는 우리가 레지스턴스. 예. 뭐 영어로 뭐 RESIS, TNC 그렇게까지 하실 필요 없고요. R이 레지스턴스입니다. 한국말로 저항. 얘가 하는 역할은 뭐다? 전류를 방해하는 능력을 말합니다. 실제 저항이라면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저항입니다. 뭐에 저항한다? 지금 뭐? 전류에 저항한다. 전류에 저항해서 전류가 잘 흐르지 못하도록 한다. 그런 의미예요. 저항. 지금 3장에서 했던 것 정전용량 캐패시턴스 단위는 파라시고 지금 나오는 이 저항 영어로 레지스턴스 한국말로 저항 역할은 전류를 방해하는 능력이고 단위는 옴을 씁니다. 옴 혹은 뭐 우리가 그리스 문자로 오메가라고 하는데 옴이라고 합니다. 옴. 네. 그래서 교재를 보시면 전기 저항입니다. 우리가 7장 가면은 자기 저항 나와요. 우리 지금 전기회로 하고 있죠. 7장 가면 또 자기회로 나옵니다. 그래서 여기서 전기저항 했죠. 거기에서 또 자기저항 나옵니다. 그래서 전기 부분하고 자기 부분하고 굉장히 유사하고요. 그 부분 비교하면서 공부하시면은 예, 자기하기 뭐 크게 어렵지 않습니다. 유사하거든요. 그래서 전기저항이 뭐냐? 전류의 흐름을 방해하는 능력을 얘기하고 저항이 크다는 것은 전류가 흐르기 힘들다. 반대로 의미하시면 되죠. 저항이 크다. 즉 전류의 흐름을 방해하는 능력이 크다. 이렇게 되면은 전류가 잘 못 흐릅니다. 그 다음에 저항이 작다. 그러면 전류 방해 능력이 작기 때문에 전류가 잘 흐릅니다. 어렵지 않죠? 예. 그리고 한 물질에서의 저항값은 무엇에 의해 결정되느냐 하면 일단 길이, 그 다음에 단면적, 그 다음에 저항률이라고 해서 나무 다를 것이고 굴이 다를 것이고 철 다를 것입니다. 그래서 재료에 따라서 그 다음 또 하나 뭐가 있냐면 온도가 높을 때와 온도가 낮을 때 또 다릅니다. 예. 뭐 공부를 할 건데 즉 저항값은 넓이, 단면적, 그 다음 길이, 그 다음에 재료가 무엇이냐 그리고 온도 이 네 가지에 의해서 저항값이 결정되고 우리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공부를 하겠다는 겁니다. 재료라는 것이 지금 고유 저항입니다. 재료마다 갖고 있는 고유한 저항값을 고유 저항이라고 그러고 길이, 넓이가 단면적, 그 다음에 온도 네 가지에 의해서 결정되는데 우리가 저항이라고 하면은 앞에 이것 우리가 요 관계를 생각하면 조금 전에 했죠. 옴의 법칙을 적용시키면 저항은 전류분의 전압입니다. 저항은 전류에 당연히 반비례하겠죠. 전류가 크면 저항이 작고 전류가 작으면 저항이 크게 됩니다. 그리고 전압은 저항과 비례하게 됩니다. 똑같은 전류에서는요. 그 다음에 V는 I야. 또 하면 얼마? I는 R분의 V라는 회로 이론에서 배우는 굉장히 유명한 공식 옴의 법칙으로 저항값을 구할 수가 있습니다. 즉 우리가 보세요. C값도 V분의 Q 즉
전압과 전기량이 주어지면은 C값 구할 수가 있죠. 이렇게 구할 수 있는 것도 있고, 똑같은 C인데도 엡실론 L분의 A, 유전율과 길이와 단면적으로 구할 수가 있습니다. 무엇이 주어지느냐에 따라서 적용하는 공식이 다른데, 저항값도 전류나 전압이 주어지면은 이렇게 저항을 구하는 방법이 있고, 똑같이 정전 용량과 똑같이 저항률, 단면적, 길이 등이 주어지면 그 방법으로 저항을 구하는 것도 있습니다. 당연히 문제에서 주어지는 값이 무엇이냐에 따라서 달리 적용하시면 되는 거죠. 그래서 저항을 구하는 첫 번째 방법이 옴의 법칙입니다. 옴의 법칙. 그 다음에 단면적과 길이로 구하게 되는데, 잘 보세요. 단면적을 먼저 한번 봅니다. 단면적과 저항이 어떤 관계를 갖고 있느냐. 이런 단면적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런 단면적이 있습니다. 길이가 똑같다 하더라도, 그러면 이 안으로 우리가 전하가 실제 이동하죠. 전하가 실제 이동하는데, 이 단면적이 넓으면 전하가 이렇게 쉽게 이동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제가 예를 들어서 5개를 그렸는데, 면적이 넓으면 전하가 쉽게 이동할 수가 있어요. 근데 면적이 좁으면 이 전하가 빡빡하게 이동해야 돼요. 빡빡하게 이동해야 됩니다. 그러면 전류는 시간당 전하의 이동인데, 전하가 잘 이동을 해야 당연히 전류가 크겠죠. 따라서 얘가 I1과 I2라고 하면은 어떤 것이 잘 이동해요? 어떤 것이 전류값이 큽니까? I1이 I2보다 전류가 더 잘 흐른다는 겁니다. 그럼 전류와 저항은 반비례한다 그랬죠. 그러면 어떻게? R1과 R2는 어떻게 된다? R2가 저항값은 더 크다는 거죠. 네. 그래서 결국 저항은 단면적이, 보세요. 클수록 작고 단면적이 작을수록 큽니다. 그러면 저항은 단면적으로 우리가 교재에서 만약에 S라고 하면은, S라고 할게요. S에 반비례하게 됩니다. 저항은 단면적 S에 반비례한다. 요 관계를 한번 떠올려 보시고요. 그 다음에 길이입니다. 똑같은 단면적에서 길이가 길고 짧은 걸 한번 보세요. 우리가 이 부분이 저항 부분으로서 다른 부분, 여기에는 우리가 도선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도선은 전하가 잘 이동할 수가 있습니다. 도선은 저항률이 작아서 저항이 잘 이동할 수가 있어요. 그럼 이 부분에서 전하가 이동하는데 이 짧은 거리를 이동하는 것과 이만큼 긴 거리요. 이만큼 가야 됩니다. 전류가 흐르는 것을, 전하가 이동하는 것을 방해하는 이 성분이 이만큼을 뚫고 헤쳐나가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전류를 봤을 때 어떻게 돼요? I1과 I2라고 했을 때 어떤 것이 전류가 더 잘 흐릅니까? 짧을수록, 방해하는 능력이 짧을수록 전류가 잘 흐르겠죠. 그래서 I1이 더 전류가 큽니다. 그럼 반대로 어떻게? R1과 R2는 어떻게 돼요? 전류가 작은 쪽이 저항이 크죠. 그래서 R2가 더 크게 됩니다. 그러면 길이가 길수록 저항은 더 크다. 그럼 어떻게? R은 길이에는 비례하게 됩니다. 길이에는 비례. 따라서 우리가 저항은 조금 전에 우리가 전류분의 전압 이렇게도 구했는데, 저항은 어떻게? 길이에는 비례하고 면적에는 반비례하기 때문에 어떻게? S분의 L. 근데 앞에서 저항을 결정하는 것이 뭐다? 길이와 단면적과 또 뭐가 있었어요? 뭐가? 고유정이 있었죠. 재료에 따라서 철 다르고 유리 다르고 나무 다릅니다. 그러면 그에 따른 고유정 로우가
들어가게 됩니다. 로 S분의 L. 네, 로 S분의 L에서 저항값이 결정이 됩니다. 네. 요것이 우리가 저항을 구하는 일반적인 두 가지 식입니다. 근데 약간씩 변형이 될 수가 있겠죠. 어떻게? 이 면적이 보세요. 지금 우리가 이렇게 생겼는데 얘가 지금 길이 L입니다. 얘가 길이 L이고 얘가 반지름 R이라면 면적 S는 얼마요? 면적 S는 파이 곱하기 R 제곱입니다. 반지름 곱하기 3.14이기 때문에 파이 R 제곱이에요. 근데 지름 D가 주어졌습니다. 지금 요 놈을 지름 D가 주어졌어요. 그럼 어떻게 돼요? S는 반지름 곱하기 파이니까 얼마? 파이 곱하기 얼마? 2분의 D의 제곱이 되겠죠. 지름으로 주어졌다면 2분의 D의 제곱입니다. 그럼 얼마? 4분의 파이 D의 자승 면적이요. 그러면 지름으로 주어졌을 때는 면적이 얼마? 4분의 파이 D의 자승분의 L이니까 올라가면 얼마요? 파이 D의 자승분의 로 곱하기 4L이 됩니다. 4 곱하기 로 곱하기 L. 그래서 교재에 있는 공식이 R은 로 S분의 L, R은 로 S분의 L 이 공식도 있고요. 지금 4분의 파이 D 자승분의 로 4L 이것은 지름이 D일 때 저항값을 구하는 공식입니다. 네. 뭐 이런 식으로 변형이 된다는 것을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하여튼 중요한 것은 저항은 요거 굉장히 중요하죠. 고유저항에 비례하고 고유저항 값에 비례하고 단면적의 반비례, 길이에는 비례. 앞에서 설명드린 이 부분을 뭐 지금 당장 외우신다기보다는 지금 이 부분은 어렵지 않으니까요. 최대한 한번 이해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고유저항을 한번 보도록 합니다. 고유저항이요. 저항 R은 로 S분의 L입니다. L이면 고유저항이 뭐라 그랬어? 고유저항은 로를 고유한 저항값. 각 물질마다 철이면 철, 구리면 구리, 뭐 금이면 금, 은이면 은마다 갖고 있는 고유한 저항값이에요. 그러면 로를 풀어보면 넘어가면 어떻게 해요? R 곱하기 L분의 S가 되죠. 맞죠? 그럼 단위는 일단 어떻게 됩니까? 단위는 저항의 단위는 우리가 옴이라고 했습니다. 옴. 그 다음에 면적의 단위는 뭐예요? 제곱미터죠. 길이의 단위는 미터입니다. 그럼 얼마? 약분이 되어서 얼마요? 단위가 옴메타. 우리가 고유저항의 일반적인 단위는 옴메타입니다. 저항의 단위는 옴의 단위 옴. 고유저항의 단위는 옴메타.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데 우리가 이 고유저항 할 때 옴메타보다 더 많이 쓰는 것이 있습니다. 이 고유저항 값이 중요한 것이 어디냐면 도선이 있습니다. 도선. 구리선이나 알루미늄선, 우리가 실제 사용하는 전선에서 보세요. 이 길이가 1m고요. 이 단면적 있죠. 단면적 S가 1제곱밀리미터예요. 이런 전선이 있다고 합니다. 길이가 1m고 이 단면적이 1제곱밀리미터인 구리다. 그것의 고유저항이 얼마냐? 이게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전선을 설치할 때 저항값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저항값에 따라서 전류가 결정되고 전류에 따라서 우리가 뭐 굵기가 결정되고 그렇기 때문에 이 고유저항 값이 전선에서 엄청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길이 1m, 면적 1제곱밀리미터. 우리가 전선이 그렇게 굵지 않다고 보면은 우리가 기준을 단면적 1제곱밀리미터, 길이 1m로 보는 겁니다. 그에 따른 고유저항이 얼마냐를 보는데 보세요. 지금 우리가 고유저항의 단위가 옴미터라 그랬어. 옴미터는 옴 곱하기 미터를
제곱미터분의 미터로 나타낼 수가 있죠. 약분하면 미터니까 미터분의 제곱미터는 약분하면 미터니까 제곱미터 퍼 미터로 나타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1 미터분의 제곱미터는 제곱밀리미터는 하나 보세요. 옴에 미터분의 제곱밀리미터로 나타내면 어떻게 돼요? 제곱밀리미터 1제곱미터는 1000mm 곱하기 1000mm죠. 그러니까 가로 세로 1m 곱하기 1m로 하면은 이것은 제곱밀리미터로 나타내면 1000mm 곱하기 1000mm입니다. 따라서 10의 6승 제곱밀리미터 퍼 미터예요. 그래서 얘를 우리가 이렇게 나타내는 거죠. 얘를 어떻게? 제곱밀리미터 퍼 미터 이렇게 고유장으로 많이 나타내는데 일반적인 전선에서 길이 1m, 단면이 1제곱밀리미터로 보고 고유장을 옴미터 단위보다 이런 단위로 더 많이 나타낸다는 겁니다. 예, 기억을 해주시고요. 그래서 고유장의 단위가 이렇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 교재에 있는 표 있죠? 교재에 있는 표가 각 물질의 고유장을 나타내는 겁니다. 20도씨일 때 10의 마이너스 8승 옴메타일 때요. 근데 앞에서 우리가 유전율 할 때도 했지만은 그 유전율의 값이 각각의 재료에 따른 그 값 자체를 외울 필요는 없다 그랬습니다. 가장 큰 것, 그 다음에 가장 작은 것, 이 정도만 외워주시면 돼요. 그러면 우리가 고유장 값에서도 가장 작은 것 순서대로 외워주시면 되는데 고유장에서 보세요. 은이 가장 작습니다. 즉 가장 작다는 것은 고유장이 작다는 것은 전류가 잘 통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은보다 다 큰 것이 뭐냐면 연동이에요. 연동. 동은 구리죠. 구리인데 연동, 물운동. 우리가 열 처리를 해서 조금 물운동을 연동이라고 합니다. 연동. 그 다음에 금입니다. 금. 금도 백금과 일반금 틀려요. 백금과 일반금 틀리고 금입니다. 금. 네, 금. 그 다음에 알루미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실제 전선으로 사용하는 게 뭐가 있어요? 전선으로 사용하는데 보시면 아시겠지만 은이나 금은 너무 비싸죠. 그래서 실제 전선으로 사용하지 않습니다. 고유장은 작아서 좋지만은 값이 비싸기 때문에 전선으로 사용하지 않고요. 실제 사용하는 것은 연동선 혹은 경동선, 딱딱하게 튼튼하게 할 필요가 있을 때는 연동 말고 경동을 사용하고 그 다음에 알루미늄 선을 사용합니다. 그때 고유장 값을 다른 것들은 몰라도 연동 작을수록 좋죠. 58분의 1 단위는 앞에서 했죠. 옴제곱밀리미터 퍼 미터. 예. 그 다음에 경동 비슷합니다. 55분의 1 55분의 1. 그 다음에 알루미늄산 얼마? 35분의 1 해서 요 값들은 꼭 좀 외워주시기 바랍니다. 네. 은이 가장 작고, 그러니까 문제에서 고유장이 작은 순서라고 물으면은 은, 연동, 금, 알루미늄, 텅스텐, 아연 이런 거고요. 그 중에서도 연동과 경동, 그 다음에 알루미늄 같은 경우는 숙지하고 계셔야 됩니다. 값 자체를 외우고 계셔야 돼요. 연동 58분의 1에 앞에서 했죠? 옴 제곱밀리미터 퍼 미터. 즉 길이 1m, 단면적 1제곱밀리미터일 때 연동의 저항값은 얼마다? 58분의 1 옴이다. 이렇게 외우고 계셔야 됩니다. 각 물질의 고유장이었고, 그 다음에 컨덕턴스와 도전율이 있습니다. 우리가 저항을 뭐라 그랬어요? 전류를 방해하는 능력이죠. 그러면 저항분의 1을 하면, 분의 1로 하면 저항분의 1을 우리가 컨덕턴스라 하고요. 얘가 전류를 방해하는 능력이니까 그것분의 1이면 얘는 뭐다? 전류를 잘 흘리는 능력.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컨덕턴스를 우리가 단위를
저항의 단위가 옴이죠. 그래서 컨덕턴스는 옴을 뒤집습니다. 읽을 때는 모라고 읽어요. 모. 그 다음에 옴의 마이너스 1. 혹은 뭐 옴분의 1. 그 다음에 S라고 해서 S는 독일의 유명한 그 전기회사 있습니다. 지멘스라고. 지멘스의 S도 우리가 컨덕턴스의 단위로 사용을 하게 됩니다. 네. 전류가 잘 통하는 정도라고 해서 컨덕턴스의 단위 기억을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앞에서 우리가 고유저항 로가 있었죠. 고유한 저항입니다. 고유한 저항. 그럼 고유한 저항분의 1을 얘를 뭐라고 한다? 얘는 우리가 고유저항이라고 했어요. 고유저항. 혹은 저항률. 고유저항 혹은 저항률. 이것분의 1을 K 혹은 시그마라고 합니다. K 혹은 시그마라고 해서 이것을 전도율. 얼마나 전류를 잘 전도시키느냐. 전도율 혹은 도전율. 반대되는 거예요. 고유저항의 반대 개념입니다. 고유저항이 크면은 저항이 크죠. 전도율과 도전율이 크면 반대로 저항이 작습니다. 왜? 고유저항과 역수의 관계를 가지기 때문에. 그러면 고유저항의 단위가 옴메타니까, 이 단위가 옴메타니까 전도율 혹은 도전율의 단위는 뭐다? 분의 1이니까 옴메타분의 1. 그 다음에 옴분의 1이 뭐여서 옴분의 1이 얘니까 얘라고 쓸 수도 있죠. 뭐 옴 마이너스 1분의 미타. 혹은 뭐 모 퍼 미타. 뭐 이런 식으로 쓸 수가 있습니다. 네, 이런 식으로 쓸 수가 있죠. 단위도 기억을 함께 해주시면 좋겠고요. 고유저항의 단위입니다. 고유저항의 단위. 지금 고유저항의 단위였고 얘는 전도율의 단위. 시험에 충분히 나올 수 있습니다. 그 다음 퍼센트 전도율은 뭐냐면 제가 앞에서 실제 우리가 사용하는 재료 중에서 뭐 저항률이 가장 작은 것 연동이었죠. 연동을 기준으로 한 전도율입니다. 즉 국제표준 연동에 우리 58분의 1이라 그랬죠? 국제표준 연동의 전도율을 100%를 하고 이것과 비교한 퍼센트 값을 우리가 퍼센트 전도율이라고 합니다. 각 재료마다 이 퍼센트 전도율이 존재하고 있겠죠. 이것은 뭐 만약 시험에서 언급을 해준다고 하면은 퍼센트 전도율을 주면 대입하면 되고요. 언급이 없다 그러면 무시하면 됩니다. 네. 그럼 저항이 온도겠어요. 우리가 온도 계수인데 앞에서 저항값을 결정하는 4개가 뭐라 그랬어요? 단면적, 길이, 고유저항에다가 하나 더 있는 것이 뭐다? 온도입니다. 온도에 따라서 저항값이 변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온도 계수가 도체, 부도체. 도체 뭐예요? 전류가 잘 흐르는 물질. 뭐 구리, 철, 알루미늄 이런 도체. 부도체, 전류가 잘 흐르지 못하는 물질. 나무, 고무 이런 것들이요. 이런 것들은 온도가 올라가면 저항값이 올라갑니다. 우리가 예를 들어서 가전제품을 사용한다. 오래 사용해서 뜨끈뜨끈해져요. 이게 뜨거워집니다. 그러면 저항값이 올라간 상태라고 보시면 돼요. 저항값이 올라가고 뭐 문제가 발생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고. 근데 도체도 아니고 부도체도 아니고 뭐요? 반도체 있죠. 반도체. 우리가 뭐 트랜지스터, 다이오드 이런 거 들어보셨죠? 그런 반도체에서 사용하는 것이 뭔가 있냐면 실리콘이나 게르마늄이라는 뭐 원자 구조에서 사가 원소가 있습니다. 최외곽 원소가 4개인 사가 원소, 실리콘이나 게르마늄 이런 것도 우리가 반도체라 하는데 얘는 온도가 올라가잖아요. 그러면 저항값이 반대로 감소하게 됩니다.
도체나 부도체와 반도체는 반대로 작용하게 돼요. 그래서 교재를 보시면 일반적으로 도체나 부도체는 온도가 상승하면 저항이 증가하며 반도체는 온도가 상승하면은 저항값이 감소하게 됩니다. 네. 그럼 온도 계수가 있는데 온도 계수는 뭐냐면 저항이 온도가 1도 올라갈 때 원래 저항값에 대한 저항의 증가 비율, 즉 도체나 부도체라고 했을 때는 온도 계수가 정의 값을 가질 겁니다. 온도가 올라감에 따라서 전체 저항값이 올라가니까 이 온도계수 알파라고 하는데 이 알파가 플러스의 값을 가지고요. 반도체는 마이너스 값을 가질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RT는 이런 공식이 있어요. R0에 1 플러스 알파 T. 뭐냐? RT가 온도 상승 후 나중에 저항값입니다. 온도 상승하고 나서 나중에 저항값. R0는 뭐냐면 처음에 저항값. 온도 상승 전에 처음 저항값. 그 다음에 알파가 온도 계수고요. T는 뭐냐면 T는 T2-T1 즉 온도 변화입니다. 온도 변화. 즉 나중에 저항값이 얼마냐? 처음에 저항값에서 1 플러스 온도계수 곱하기 온도 변화 한 것이 나중에 저항값을 결정하는 이 공식이에요. 요거 외워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 다음에 우리가 뭐 전선으로 가장 많이 사용하는 것이 연동선이라고 했죠. 연동선의 이 알파는 알파 제로 합니다. 연동선의 이 알파는 일반적으로 가르쳐 주죠. 시험에서 뭐 출제하실 당시에 기분이 괜찮다고 하시면은 연동선의 표준 저항값 주어질 겁니다. 예. 연동선의 표준 저항값도 그렇고요. 여기 있는 것처럼 온도계수도 주어질 수가 있는데 혹시라도 좀 기분이 안 좋을 때 출제했다. 그러면 이 정도는 기본이니까 외우고 있는 상태에서 문제를 풀라는 의미에서 주어지지 않은 데가 있습니다. 그럴 때 좀 외워주세요. 외우기 어렵지 않습니다. 얼마? 1, 2, 3, 4, 5 여기 점 붙이시면 돼요. 1, 2, 3, 4, 5는 여기 점. 네. 2, 3, 4, 5 2, 3, 4.5분의 1 좀 외워주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합성 온도 계수가 있습니다. 합성 온도 계수라고 해서 알파 토탈이요. 알파 토탈. 합성 온도 계수. 얘를 뭐 유도할 것까지 넣고요. 네, 공식 외워주시면 되는데 알파 1의 R1이고 알파 2의 R2인 두 개의 저항값이 있습니다. R1의 온도계수가 알파 1이고요. R2의 온도계수가 알파 2라고 했을 때 우리가 합성 온도계수는 어떻게? R1 플러스 R2분의 알파 1 R1 플러스 알파 2 R2 이런 식으로 합성 온도계수를 구할 수가 있습니다. 알파 1의 R1이고 알파 2의 R2일 때 합성 온도계수는 R1 플러스 R2보다 알파 1 R1 플러스 알파 2 R2 이렇게 구한다. 네. 그 다음 마지막으로 초전도 현상이 있습니다. 한번 들어보셨죠? 예, 이것은 뭐 상식으로도 가끔씩 나오는데 TV 퀴즈 프로그램에 상식으로 나온 것도 제가 본 적이 있는데 어떤 온도 한계 온도를 우리가 한계점을 임계라 그럽니다. 임계 온도 이하가 되면은 저항값이 0이 되는 거예요. 저항값이 어느 굉장히 이상적인 상태. 우리가 전류가 그러는데 저항이 없다면은 뭐 전류의 흐름을 방해하는 능력이 없기 때문에 굉장히 좋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어떤 임계 온도 이하로 내려가면은 저항값이 0이 되는 상태. 굉장히 좋은 상태를 우리가 초전도 현상이라고 합니다. 네, 일단 여기까지 정리해 주시고 다음 시간 이어서 저항을 구하는 여러 가지 경우에 대해서 공부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정리해 주시고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전기 소방 자격증 전문 교육으로 합격을 번개 배송. 따산 에듀